중국의 전차가 공개 시연에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이 수출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VT사가 정작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한 공개 시연 도중 원인 불명의 이유로 작동이 멈춘 각국에 소셜미디어와 군사 전문 매체들은 서둘러 중국 전차의 고장 소식을 전 세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이런 전차를 태국에서 쌀로 몇 대 바꿔갔는데 평가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비난의 의견을 드러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이미 젠35라는 강력한 전투기를 시연했으니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는 현실 도피성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전차의 고장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중국이 한국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던 전차의 실상이 아주 보잘것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전차의 성능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제 아무리 정보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감추려 발버둥치는 중국 공산당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앞에서 온갖 망신을 자초하는 자국 전차의 모든 실태를 은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앞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중국제 VT사 전차의 망신과 중국 전차의 흑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전차 시장을 석권하겠다고 만든 VT사 전차가 공개 시연 중 멈춰버린 것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공개 시연 중에 전차가 결함을 일으켰다는 것은 중국의 부족한 전차 기술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기계 결함을 일으켰다는 것은 VT사의 신뢰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용 무기는 병력의 목숨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능 제원보다도 신뢰성이 우선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는 곧 작전의 실패를 불러오고 결국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데요. 따라서 무기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성이며, 이러한 신뢰성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중국 전차는 한동안 수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VT사가 철저하게 수출 전용으로만 개발된 전차로 서중국 육군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중국 육군에서라도 사용하는 전차라면 억지로 자국군에 배치하여 생산 물량과 공장 설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수출용으로 개발된 전차가 수출을 못한다면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공개 시연을 개최하여 망신을 자초한 것이 한국에는 아주 큰 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VT사가 한국의 K 전차보다 더 많이 수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전차라는 근거 없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출 실적을 확인해보면 VT사는 한국의 K2와 경쟁하긴커녕 K101과 경쟁하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태국의 차기 전차 도입 과정에서 한국의 K101과 중국의 VT사가 경합을 벌인 전례가 있었으며, 당시에는 태국이 중국의 VT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태국이 VT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건 역시 전차의 성능이 한국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VT사의 가격이 제일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태국 왕립군 총사령관조차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의 VT사를 결정한 것이라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VT사가 수출 시장에서 K2를 제압하겠다는 것은 중국인들의 헛된 착각일 뿐입니다. 또한 수출 실적을 모두 합해도 약 110대 수준에 불과하여 폴란드에만 1차 계약으로 180대를 납품하는 한국의 K2 전차를 따라올 수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VT사는 과장된 수출 실적 못지않게 성능도 과장된 전차입니다. 중국이 허황된 뻥 스펙으로 자국산 무기를 포장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VT사는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 측이 주장하는 성능 제원만 놓고 보면 125mm GPT-98 활강포를 탑재하여 1000mm 수준의 균질화 변강판을 관통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스펙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주포가 균질화 변강판을 1000mm나 관통한다는 것은 한국의 K 전차를 비롯하여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불가능한 관통력이며 러시아가 자랑하는 T-14도 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당연히 이를 그대로 믿을 바보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정작 중국이 VT사에 탑재한 GPT-98 활강포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던 EA-46M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성능 검증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전차가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리 만무하며, 공개 시연에서 전차가 고장나는 망신을 자초한 중국은 자신들의 바람과 달리 전차 시장에서 굴욕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 전차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례가 VT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전차는 이미 10년 전부터 각종 공개석상에서 허접한 성능으로 인해 망신을 당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금도 중국의 주력 전차를 할 수 있는 96식 전차가 있습니다. 96식 전차는 중국이 무려 2,5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어 99식 계열의 전차가 배치된 지금에도 여전히 중국 육군의 수적 주력으로 자리한 전차입니다. 그러나 그 성능은 주력이란 단어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며 심지어는 주행 도중에 보기륜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차의 보기륜은 궤도를 지지하고 차량의 무게를 분산시키며 주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만약 보기륜이 파손되거나 분리되면 전차의 궤도가 손상될 수 있고 이는 전차의 기동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차의 3요소 중 하나가 기동성이란 점과 전차의 임무가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동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보기륜 이탈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전차는 러시아에서 주관하는 탱크 바이애슬론의 96식 전차를 참가시켰다가 보기륜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96식 전차를 운영하던 전차 승무원들의 교전 능력도 형편없는 수준이었는데요. 러시아의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는 전차 승무원들의 기량 경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통장치를 끈 상태에서 사격 능력을 경쟁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참가팀들이 5초 내외 시간 안에 사격을 수행하는 대반에 중국은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9초의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1초의 차이로 목숨이 좌우되는 전장에서 전차는 보기륜이 망가지고 승무원은 사격을 실시하지 못하는 중국군이 투입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중국 전차가 이렇게 끊임없이 망신당하는 것은 사실 1세대 전차부터 시작된 고질병입니다. 중국은 소련의 T-54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식으로 1958년부터 1세대 전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른바 59식 전차라고 불린 이 전차는 소련제 전차를 라이선스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능으로 유명했는데요. 중국은 비록 같은 공산국가였지만 소련과 사이가 좋지 못해 1950년대 말부터는 중소결렬로 이어지며 소련의 신기술들을 배우지 못했고 여기에 문화대혁명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면서 59식 전차의 품질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59식 전차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이란, 북한,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원조 또는 수출이 이뤄졌지만 성능에 대한 평가는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차 개발에 뛰어든 중국이 이제 와서 혁신적인 전차를 만들 수는 없는데요. 사상 누각이란 말처럼 기본적인 토대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만 투입하는 중국은 내실 없는 전차만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라이벌 구도를 삼으려는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K2 전차를 개발하기에 앞서 1970년대 후반부터 K1 전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1950년대 후반부터 자체적으로 전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중국에 비하면 분명 한국은 후발주자였는데요.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1980년대 초반부터 기본 개념 설계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으며 1984년부터 본격적인 K1 전차의 양산에 돌입, 1987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미국의 도움을 상당수 받아 완벽한 자체 개발 전차라고 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국이 K1 전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K2 전차 개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후 한국은 K1 전차를 K1E1과 K1A1 등 다양한 버전으로 성능을 개량함과 동시에 2000년대부터는 K2 전차의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 K2 전차는 자유진영의 대표 전차였던 에미레이 브람스와 레오파르트 2에 못지않은 성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이 겨우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등의 나라에 소규모의 전차 수출을 시도하고 있을 때 한국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K2 전차의 방산 계약을 진행하며 격이 다른 기술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차가 더 강력하다는 근거 없는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에서 벌어진 VT사의 고장처럼 중국 전차는 고물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며 한국의 전차를 위협할 수준이 되지 못하는데요. 한국이 K2 전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면 할수록 중국과 한국의 전차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러시아군 훈련소엔 T-34 전차를 비롯하여 IS-2 중전차, ISU-152 자주포 등이 도열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의 주력 전력으로 투입된 무기체계인데요. 무려 80여 년 전에 사용되던 전차와 자주포가 훈련소에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의 러시아가 훈련용 장비조차도 제대로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전 세계군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가 가용할 수 있는 전차는 모두 전선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소에서는 구형 무기 체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20mm 또는 125mm 주포를 장착하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전차의 사격과 탑재 장비를 통제하는 21세기에 76mm나 85mm 주포를 장착한 아날로그 전차가 훈련에 동원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전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은 러시아가 이러한 고물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모습은 러시아의 군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2년이 넘는 전쟁 기간 동안 대량의 T-72 전차를 잃었으며 T-54, T-55, T-62 등의 구식 전차들도 전선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T-54 전차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부터 배치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차까지는 모조리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고 그 이전의 전차는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파괴된 러시아 전차의 수량은 모두 8,900대를 넘기는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지금까지 장갑차 1만 7,000대, 야포 1만 9,000문, 다연장 로켓 1,200대, 방공장비 970개 등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수치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차, 장갑차, 야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더욱 구식화된 무기들을 전선에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는데요. 퇴역한 함포를 견인포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며 이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실전 배치한 무기들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군의 물자 부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하르키우 지역에서 퍼붓는 러포탄의 60%가 북한산 포탄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세에 투입되는 전체 포탄 중 절반 이상이 북한산이라는 건 그만큼 러시아의 포탄 생산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북한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하며 얻어온 포탄은 낮은 품질로 인해 표적을 맞추지 못하거나 불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입니다. 분수물자를 생산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데다가 그나마 북한에서 확보한 물량까지 말썽을 일으키면 러시아군의 작전 지속 능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미사일 생산 시설에 타격을 받은 이란이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수출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있어 북한과 이란은 무기 수급을 위한 최적의 루트였는데 그중 하나인 이란에서 무기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러시아의 무기 수급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군수물자와 장비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겐 매우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량으로 장비 손실이 발생한다면 향후 북한을 도울 여지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데요. 당장 자국의 전차와 무기조차도 채우기 힘든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이란 존재는 전쟁이 끝나는 순간부터 자신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혹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푸틴의 입장에선 지금도 북한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포탄과 병력을 지원받는 것이 맞득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후 러시아군을 재정비해야 할 때에 북한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곧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두 나라의 군사 밀착이 흔들린다는 것은 당연히 한국의 안보에 이익이 됩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의 전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침략당할 경우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침략을 당해야만 하고 한국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작전 계획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두고 한국과 북한의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실제로 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처럼 군장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 파병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재래식 전력만을 놓고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한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M2020 전차와 107년식 자행포 등 현대화된 외형의 무기를 연달아 공개하고 있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이며 많은 군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 선전용에 불과할 것이라 결론지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으로 군을 파병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한국에서 러시아의 신형 무기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북한보다 더 발전된 러시아산 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되면 한국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산 무기들만을 상대할 때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러시아군이 자국 병사들의 훈련에 T-34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라면 막상 북한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할 리 만무하며 설령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력 전차와 자주포 등의 일선 자원은 보내지 않고 2성급으로 분류되는 무기들을 위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장비 보충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회피한다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며 국러 관계는 더욱 밀착되고 있고 두 국가의 군사협력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많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푸틴과 러시아를 이용하여 수조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자신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제는 수천 명의 병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북한의 빚을 지고 있는 러시아는 자국군을 재정비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며 전쟁 종결 이후에도 한동안은 북한을 지원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무기 생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T-34까지 동원한 러시아군의 훈련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북한의 참전을 직접적으로 막기 어렵다면 배후 세력이자 북한의 형님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국력을 계속해서 소진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금보다 더 많은 군수물자를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북한도 원하는 이익을 챙겨가기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두 국가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0년을 표류하던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이제야 제대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서해와 비슷한 환경의 발트해들 사수하기 위해 잠수함 도입이 절실했던 폴란드. 그러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물론 폴란드가 내건 조건이 까다롭기도 했지만 최근 수년간 유럽 기반 방산 강국들의 생산라인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던 폴란드는 부하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내세워 대놓고 한국을 사업 파트너로 초대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유럽의 방위 산업이 아무리 망가졌다고는 하나 2차 세계대전을 안방에서 치렀던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유럽엔 수두룩한데요. 폴란드는 왜 입찰 조건까지 변경하면서 한국을 자신들의 방위 산업 프로젝트에 끼워 넣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냉전 종식 후 10년 뒤 폴란드는 1999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유럽의 최전선은 독일이 아니라 폴란드가 되었습니다. 이는 육상에서의 국경뿐 아니라 해상방위에서의 부담까지 폴란드가 지게 된 것인데요. 발트해의 지형을 보면 대한민국의 서해와 비슷하다는 민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폴란드 해상전력의 주요 활동 지점인 발트해와 대한민국의 서해가 비슷한 지형이기 때문인데요. 서해가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탐내는 바다라면 발트해는 폴란드와 발트 3국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그리고 러시아까지 동유럽의 이권이 모두 걸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양 지형의 복잡성과 국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좁은 항로를 경계하기 위해 폴란드는 잠수함이 필요했는데 한정된 공간에서의 잠수함 운용은 언제나 항로 충돌 위험과 함께 다른 선박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전략무기인 잠수함의 위치가 외부에 노출된다면 국제적인 외교군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폴란드는 새로운 잠수함 도입 사업 민 오르카 프로젝트에 까다로운 기술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속으로 은밀히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장시간 잠행이 가능해야 한다와 어뢰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폴란드의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잠수함은 이미 유럽에도 3담수 존재했습니다.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과 독일 212CD 잠수함, 스웨덴 A26 잠수함 등 이름만 들어도 하나같이 쟁쟁한 성능의 잠수함들인데요. 배수량이 2000톤에 달하는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프랑스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의 정점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유럽에서 떨치는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기술에 올인한 미국과 달리
꾸준히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덕분에 오랜 시간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높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스코르펜급 잠수함의 수중 최대 속도는 시속 37km에 달하는 데다 작전 범위는 수삼 1만 2,000km, 수중 1,020km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자망간 산소 공급 없이 잠수함에 동력을 공급하는 최신형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 AIP를 탑재한 덕분에 최대 자망 심도 350m, 최대 자망 시간 2주를 달성했습니다.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무장 능력도 뛰어나 533mm 어뢰 발사관 육문과 액조세 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며 SCALP 함대지 순항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폴란드가 내건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셈인데요. 그러나 바꿔 말하면 기본 조건 이상의 포인트들 잡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212CD 잠수함 역시 배수량 2,500톤으로 스코르펜급 잠수함보다 약간 더 큰 몸집 외엔 다들 게 없어 보이는데요. 추진 체계도 똑같이 디젤 엔진과 AIP를 탑재하고 있고 수중 최고 속도 또한 시속 37km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물론 무장 능력에서 탁월한 이점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실전 배치 경험이 없는 미공개 잠수함이란 사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스웨덴의 A26 통칭 블래킹의 잠수함이 더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비록 배수량은 2,000톤 미만이고 디젤 AIP 추진 체계를 탑재했음에도 자망 시간이 18일에 불과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배수량을 절반으로 줄인 특수부대 침투용 사양부터 배수량을 3,000톤으로 늘리고 항속거리들 18,520km까지 넓힌 장거리 작전용까지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두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심지어 3가지 파생형 모두 모듈식으로 VLS를 탑재할 수 있어서 총 18발의 BGM-109 토마호크들 SLCM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 활용면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세 개의 선택지를 두고서 폴란드는 왜 한국을 찾게 된 것일까요? 먼저 잠수함의 깡 성능, 기본기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쟁자보다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특한 전략성이 장점인 독일의 212CD 잠수함, 확장성과 활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A26. 이들 모두 뛰어난 잠수함임이 분명하지만 KSS 3배치-I에 적용된 통칭 도산만참호급 잠수함이 폴란드엔 가장 만족스러운 대답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잠수함에서 크기가 곧 작전 지속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도산만창호함은 수중 배수량만 3,700톤에 육박해 스코르펜급 잠수함보다 1주 이상 긴 3주간의 자망에 성공하면서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경신했죠. 여기에 도산만창호급 잠수함은 3개의 디젤 엔진과 4개의 AIP를 탑재하고 있으며 작전 심도는 300m 이상, 자망 최대 심도는 무려 400m를 넘어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단면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나 레이더를 회피하는 능력 역시 특출한데요. 이 분야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독일 212CD 잠수함이 스텔스 형상을 이용해 음향 탐지기를 회피한다면 도산만창호급 잠수함은 국내 개발된 음향 무반향 코팅 체계 UAT-1K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반향을 저감해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와 발생 DB은 군사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림팩 훈련에서 미군 항공모함을 격침하고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은 정숙성을 확보해 군사 전문가들조차 원자력 잠수함에 버금가는 수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에만 387개 업체, 19개 연구소가 참여하면서 국산화율이 76%에 육박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만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이 개발된 덕에 수출 시 다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만 봐도 성능과 신뢰도 측면에서 도산만창호급 잠수함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도 역시 도산만창호급 잠수함의 성능 중 최고 백미는 바로 화력입니다. 앞서 잠수함의 크기가 크면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의 경쟁자 중 화력이 가장 강하다는 독일의 212CD 잠수함이 533mm 어뢰 발사관 3운의 DMEA사 중어뢰와 IDAS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에 비해 도산만창호급 잠수함은 533mm ATP 발사관 6개에 범상어 중어뢰, UGM-84분 대함 미사일, 해성-3 잠대 지순항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독일 잠수함 화력의 최대 장점이라는 IDAS 잠대공 미사일의 단점 또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수함의 천적이나 다름없는 대잠 헬기, 대잠 초계기 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어뢰관에서 발사되는 IDAS의 작동 방식상 잠수함에서 사출된 IDAS는 수직 상승하여 수면 모로 솟구친 뒤 다시 수평으로 비행하여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는데요. 이런 과정이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노출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텔스 형상을 취해봐도 발사 과정의 소음과 열 미사일 궤적 때문에 위치가 들통나버리니 이것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면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앞서 전술한 대로 212CD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준수한 성능에 더해 스텔스 형상, 잠대공 타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성을 갖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실전 배치된 적이 없기에 이를 검증하고 개량할 기회가 없었으니 폴란드가 만약 독일과 계약을 맺게 된다면 꼼짝없이 베타 테스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 도산만 창호급엔 사거리만 50만 800km에 달한다는 현무사 4VLS 6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잠수함 특유의 성질과 결합한 탄도미사일 SLBM은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모른다는 특징 덕분에 굳이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략무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6발이라면 도시 하나쯤 괴멸 상태로 만들기 충분하기 때문에 적국은 선제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호확증 파괴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상대방의 잠수함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언제 보복 공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위험한 무기인 SLBM의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7개국 정도뿐인데요. 만약 폴란드가 도산만 창호급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비록 원천 기술은 확보하지 못할지언정 SLBM의 운용국으로 단숨에 해상 전력 순위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강력한 장점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죠. 여기에 폴란드와 대한민국은 잠수함의 운용 환경이 굉장히 흠사하다는 점 역시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폴란드의 오르카 잠수함은 서해와 비슷한 지형의 발트해에서 운용될 예정인데 한국은 서해에서 오랫동안 잠수함을 운용했고 일본함인 도산만 창호함도 실전 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즉 각자가 소유한 바다의 환경이 비슷한 만큼 도산만 창호함만큼 폴란드에 어울리는 잠수함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과 폴란드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서로에게 교류조차 없을 정도로 먼 나라였지만 최근 들어 많은 유대와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18세기에 러시아와 프로이센, 20세기엔 독일과 소련에 의해 양분된 이는 5000년 세월 동안 수많은 외침을 겪었던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과연 한국은 오르카라는 이름을 달고 폴란드의 발트해를 누빌 수 있을까요? 두 나라의 군사적 결박함이 만든 결실이 유럽의 육지와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 계속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 최근 북미 지역에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역대급 한파의 약 1억 명에 달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한파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미 중부 전체가 영하 47도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강추위가 불어닥쳐 인명피해까지 속출하며 미 전역의 비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이상기후로 인해 주가 차트가 실시간으로 박살나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 바로 세계 1위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혹한으로 인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2040%까지 감소하며 출퇴근 중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버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충전하려고 해도 충전 시간이 평소의 23배 이상 들어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대기 중인 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가 기온이 낮을 때 에너지 저장 성능이 떨어지기에 발생한 일인데요. 특히 테슬라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LFP 리튬 인산 철 배터리를 채택했다가 3원계 배터리보다 기온이 낮을 때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주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올겨울이 지나면 테슬라 차를 팔아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이번 사태로 주가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미국에서 차가 멈췄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으며 그닥 변동 없는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가 있으니 지난해 태풍처럼 등장해 순식간에 세계 3위의 자동차 업체로 등극하며 제2의 현대차라고 불리던 베트남의 전기차 기업 빈페스트입니다. 그렇다면 빈페스트의 전기차는 추위에 잘 대비되어 있어서 테슬라와
다르게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잘 굴러간 것일까요? 겨울에도 영상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드문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차가 그럴 리는 없겠죠. 빈페스트가 이번 사태에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 팔린 빈페스트 차가 거의 없었고 주가가 이미 더 이상 내려가기도 힘들 정도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빈그룹에서 설립한 전기차 제조업체 빈페스트는 지난해 8월 나스닥에 혜성처럼 등장해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850억 달러, 한화로 약 114조 1125억 원을 돌파하며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 기아를 단숨에 제치고 테슬라, 도요타에 이은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등극했죠. 현대와 기아를 합친 시총이 약 64조 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간 만큼 추락하는 속도도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82달러를 찍었던 주가는 현재 6달러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137억 달러 약 13조 3,200억 원으로 추락해버렸죠. 사실 이는 예고된 추락이었는데요. 신생 자동차 업체로 베트남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등장한 빈페스트이지만 상장한 시점에 제대로 된 전기차 생산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폭등한 것은 빈그룹에서 전체 주식의 99%를 보유하고 있어 유통 수급 제한으로 벌어진 이상 현상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게다가 야심차게 출시한 전기차들은 베트남에서만 팔리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었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으며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빈페스트의 SUV 전기차 모델 VF8이 안전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999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도 했었죠. 거품이 완전히 꺼져버린 빈페스트에 대해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잘롬닉에서는 이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빈페스트의 VF8은 미국 시장에 출시될 준비가 된 차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9일에는 빈페스트의 2024년 계획에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며 비꼬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죠. 베트남에 직접 초청받아 빈페스트 차량을 직접 시승하러 갔었던 자동차 기자 케빈 윌리엄스는 이 차는 준비가 안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차량이었고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외관, 누락된 부품, 이상한 재료로 가득 차 있었다. 빈페스트 관계자는 이 차량이 350마력이라고 말했지만 그 절반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승차감과 핸들링은 더욱 끔찍했다. 베트남의 고속도로는 훌륭했지만 차량이 끊임없이 위아래로 흔들렸고 유리처럼 매끄러운 도로 위에서도 스프링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튀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할 생각이란 걸 깨달았고 이런 미완성 차를 타기 위해 8,000마일을 말아와 내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또 다른 미국의 자동차 매거진 로드앤드트랙에서도 지금껏 리뷰했던 모든 차를 중에서 최악의 주행감과 핸들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드앤드트랙의 맥호건은 90분 동안 운전하며 이 5,600파운드짜리 SUV는 한순간도 흔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차멀미를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터 트렌드의 스캇 에반스는 자동차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없고 품질이 열악하다며 특히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단순한 움직임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죠. 계속되는 처참한 평가의 빈페스트는 상당히 공산당스러운 해결책을 꺼내들었는데요. 바로 공권력의 힘을 빌려 비판하는 이틀의 입을 다룰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 5일 잘롬닉에서는 만약 당신이 베트남에 살고 있고 빈페스트를 지속적으로 비판한다면 경찰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의 인플루언서인 소니 트라는 빈페스트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호치민 경찰에 체포되어 나흘에 거쳐 35시간에 달하는 가혹한 신문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4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트란 반 호앙은 자신이 산 빈페스트 차량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영상을 올렸었다가 빈페스트로부터 고발당했고 결국 영상을 삭제해야 했었죠. 이처럼 미완성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전기차를 대표 모델로 내놓고 비판하는 여론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이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나 먹히는 방식입니다. 빈페스트의 실체가 알려지며 베트남을 제외한 여러 국가에서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고 판매량 역시 바닥을 찍었는데요. 앞서 언급된 999대 리콜 사태에서도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룰량이 200대에 불과해 불행 중 다행으로 리콜이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판매된 소수 물량마저도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이 애향심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자체적인 기술력 없이 전기차 시장에 도전했기에 당연한 말로기도 했는데요. 빈페스트가 이전에 전기차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고, 베트남이 첨단공학이 뛰어난 국가도 아니었기에 빈페스트에서 판매한 전기차들은 그저 빈페스트에서 조립만 했을 뿐 부품들은 모두 외부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로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죠. 결국 5에서 100을 만들기 위해 빈페스트가 찾은 방법은 이번에도 중국과 비슷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기술과 인재를 훔쳐오는 것이었습니다. 빈페스트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은밀하게 접촉하고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부장급 이상 기술자들에게 빈페스트임을 밝히지 않은 은밀한 이직 제안 메일들이 전해졌다고 하죠. 중국에서 삼성 반도체 기술자들을 빼돌릴 때 썼던 방식을 그대로 답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거액을 받고 중국으로 넘어간 선배 기술자들이 기술과 노하우만 빨아먹히고 버려지고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걸 숱하게 봐왔었기에 빈페스트의 영입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기술을 빼내려던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 빈페스트에는 새로운 전기차를 내놓을 개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누구보다 냉정하기에 빈페스트의 거품은 순식간에 꺼지며 현재 5달러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여론을 통제하려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에 빈페스트가 아무것도 빈수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빈페스트 대신 빈펫 VINPHT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기서 PHT은 베트남어로 허풍 떨다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없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라고 허풍 떨고 있는 빈페스트의 실상을 꼬집은 별명이죠. 베트남에선 최대 자동차 기업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빈페스트이지만 현재 베트남 자동차 점유율의 5%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지난해 현대는 도요타를 제치고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고 동남아에서 현대, 기아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 시장입니다. 그래도 지난 4월에는 빈페스트의 전기차 VF234 모델이 3,987대가 팔리며 단일 차종 기준 판매량 1위에 올랐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실상을 알고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부분의 VF234 차량은 베트남의 신생 택시회 GSM에 팔렸는데 이 GSM은 빈페스트의 모회사 빈그룹에서 새로 만든 회사였습니다. 즉 자회사의 물량을 돌려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GSM은 택시 10만 대 규모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전부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빈페스트가 1년 동안 베트남 차량 판매량 1위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제살 깎아먹기로 베트남 최대 그룹의 붕괴로 이어지며 결국 베트남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현재 GSM의 실적도 그닥 좋지 못해 구입한 전기차들을 제대로 굴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전기차 무덤처럼 빈페스트에서 출고한 GSM 전기 택시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의미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밟았던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빈페스트가 반짝 주목이라도 수 있었던 것은 맨손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만들어냈던 한국처럼 베트남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 제2의 현대 기아차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의 현대 기아는 결코 쉽게 넘볼 수 있는 만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는 현대차가 글로벌 강자로 자리 잡기까지 5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 막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동남아 모빌리티 시장에 투자하고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꿈꾸기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빈페스트.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베트남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어선과 일본 화물선이 또다시 종돌해 그 충격적인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남중국해 못지않게 섬뜩한 전운이 감돌고 있는 동해상에는 이미 2년 전부터 중국과 일본의 군함 및 경비정의 출현 빈도 증가는 물론 쿠릴 열도 분쟁으로 인해 촉발된 러시아군의 개입으로 극도로 혼란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상대국의 배를 발견하면 위협 사격이나 발포는 고사하고 심지어 기싸움을 벌이며 대치하던 도중 거리 조절의 실패로 침몰하는 둠의 대형 사고까지 속출하자 결국 일본은
중국에서나 하는 짓인 해상민병대를 조직하는 최악의 한수마저 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난 화물선 충돌에 이어 또다시 벌어진 한일 간의 충돌.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일본의 대응은 정말이지 모든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마치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일본의 행각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죠. 독도 해역 부근에서 정확히 북동쪽으로 340km,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서쪽으로 350km가량 떨어져 있는 대화태 어장은 오징어와 홍게, 보고 등 연간 최대 25,000톤의 불고기가 잡혀 세계적인 황금어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출발 항구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긴 하나 속초와 포함 등 통해 주요 함구에서 평균적인 거리가 50만 650km 정도로 어선을 타면 기름값만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데다 즉히 20시간도 넘게 걸리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 어획량이 워낙 많은 덕에 유류비와 인건비, 식비를 포함 각종 출어, 경비를 전부 빼고도 선주의 입장에선 상당한 목돈을 될 수 있는 남는 장사였고, 심지어 과거 한 어선이 단 몇 시간 만에 오징어 2만 마리를 잡았다는 놀라운 소문이 퍼지자마자 일본 어선에 중국과 러시아 어선까지 몰려와 이곳은 지난 10년간 수도 없이 많은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대화태 어장은 북한과 러시아 해역과도 상당히 가깝다는 특성상 지나친 어획 욕심을 부리는 일부 어선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도박 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데, 한 예로 지난 2019년 2월 이곳에서 조업 중이던 후포함 선적 동진호가 러시아 당국에 납포됐고, 2017년 10월엔 경주 간포 선적의 흥진호가 조업 중 북한에 납포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잡히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 단 한 번의 출항만으로 최소 수개월간의 어업활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수익이 보장됐기 때문에 점차 선을 넘는 어선들이 출현했고, 이때부터 대화태 어장을 전례 없는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가을철 중국 어선 1000여 척이 몰려들어 저인망으로 물고기를 쓸어 담는 바람에 어느 순간부터 어장을 가득 메웠던 각종 어륵 자원이 씨가 마르기 시작하더니 현재의 경우 세계국은 가히 전쟁에 가까운 자리 싸움으로 번져나가는 양상을 띠게 되자 각국의 해경과 군함까지 출몰하여 지정된 자리를 조금이라 이탈할 경우 곧장 위협 포격을 가하거나 납포하여 몇 시간 동안 잡아낸 물고기를 뱉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실제로 지난해 한국 해경은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해 조사하던 중 이틀의 배에 오징어가 무려 45톤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여 어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갈등을 빚은 건 다름 아닌 한국과 일본 해경들로 얼마 전 한국 해경 경비함이 대화태 어장 근처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의 다른 수역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나타나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이라 이동하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뒤이어 일본 순시선 2척이 추가로 투입돼 한국 경비함과 일본 어선 사이로 이동하면서 양국의 배는 약 740m 거리를 두고 2시간가량을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동해에서 출발한 통발어선 신푸모가 대회태 한국 수역을 넘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3마일까지 진입하자 일본 순시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납포를 시도했고,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 해경 경비정과 충돌 무려 33시간을 대치한다거나 48톤급의 통영 선적 문창호가 164톤급의 일본 세이토쿠마루와 출동해 승선원 13명이 긴급 구조되는 등, 이는 곧 대화대 지역을 넘어 동해상 전체에서의 본격적인 한일 간 어선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심지어 일본 어선 중에서 배수량 1,000톤이 넘는 대형 어선의 경우 고의적으로 한국 어선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400톤 규모의 한국 어선을 발견하자마자 전속력으로 돌진해 침몰시켰는데, 조사 과정 중 이들의 정체가 뒤늦게 북한 어선임을 확인 이틀 접수한 북한 중앙통신 측이 일본 정부가 적절한 배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마땅한 보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 폭탄 발표를 날리자 한때나마 일본 전역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공포에 떨기도 했죠. 문제는 해당 일본 어선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 어선과 충돌 사고를 냈던 전력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는 것인데, 요미우리 신문 측은 오쿠니호는 일본 수산청이 민간업체와 용선 계약을 맺고 단속 활동에 투입하고 있는 일종의 자경 선박으로, 특히 오쿠니호의 선장이 다수의 출동 사건에도 불구 업무상 과실 협의로 입건됐다가 협의업슬 처분을 받은 것을 들어 최근 수산청을 퇴직해 해운회사에 재취업했던 전력상 일종의 봐주기식 전략이 아니냐는 등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본 선박기업들은 최근 발생한
한국 배와의 믿을 수 없는 충돌 결과에 기겁함을 숨기지 못하며 일본 내 어선이나 선사 측에 한국과의 불필요한 기싸움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의중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과거 관몬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화물선 카리나스타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구라마호가 충돌하던 중 명색이 군함이면서 뱃머리 부근이 완전히 박살나 그대로 퇴역하는 등 자존심을 구겼던 일본은 최근 또다시 벌어진 화물선끼리의 사고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구로시마 해협 부근에서 고베시 프린스 해운이 운양하는 화물선 바코가 한국 흥하해운 소속의 울산 파이오니어와 충돌 이후 2시간 40분 만에 완전 침몰했다는 소식을 긴급 보도하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번 사건의 전문가들은 물론 해외 언론까지 그 누구도 정확한 원인 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침몰한 일본 화물선 바코의 경우 배수량이 무려 1만 1천 톤의 중형급 화물선인데 반해 한국의 파이오니어선은 고작 2,700톤의 소형선으로 이는 사람으로 치면 피더급조차 안 되는 아마추어 선수가 베테랑 헤비급 선수를 주먹 한 방에 쓰러뜨린 격이었는데요.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해당 화물선을 만든 조선소 관계자를 초빙해 이번 사건을 두고 구루시마 해협은 나루토 해협 그리고 간몬 해협과 함께 일본의 3대 조류로 꼽히는 곳으로 급격한 조류의 흐름에 자세가 흐트러진 틈을 타 화물선의 악점인 공기주머니에 데미지를 입은 것이 주원인이라 변명했지만 분명한 건 이번 사고로 일본은 지난 쿠라마호와 마찬가지로 해양기술의 선진국답지 않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에 충분했죠. 더 큰 문제는 해당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한일 선박의 충돌 사건으로 의심되는 참사가 터지자 일본은 여기에서 마치 트라우마에 걸리기라도 한 듯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각을 벌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최근 독도 북동쪽 약 168km 떨어진 한일 공동수역에서 한국 국적의 홍계잡이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13일 동안 6척의 경비정과 항공기 일대를 투입했음에도 실종자 5명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하던 중 놀랍게도 이미 지난달 대화태 해상에서 머물던 일본 해상보안청 대원이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이틀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해당 사고가 벌어졌을 당시 인근에서 사고 과정을 그대로 지켜봤던 일본 해상경비대 흑이 즉시 한국에 알리지 않았고 사실상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100분이 넘는 시간 지나서야 한국의 사고 경위를 타전했다는 것인데 해양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좌초된 11일쯤 오는 사고 지점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해역의 수심 2600m 바닷속으로 침몰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일본 흑의 늦장 대응도 모자라 합동수색을 서둘러 종료한 석연치 않은 행위엔 무언가 숨길 수밖에 없는 이면이 의심된다며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 수색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 학파함으로 긴급 회항한 9,500톤 규모의 일본 화물선이 원인 모를 충돌로 하단부가 완전히 파손돼 선원 2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과 흘러나온 기름을 막기 위해 해상보안부 흑이 긴급 오일 펜스를 설치했다는 소식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이것이 한국 어선과 일본 중형 화물선의 충돌일지도 모르며 만약 이 의혹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현재 일본 자위대가 심혈을 기울여 협상 중인 호위함 수출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0년 새로 개발된 30FFM 내척과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와 3조 2천억 규모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탈리아 합선 제조업체로부터도 추가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격이나 자국 기업의 참여 정도 등을 검토해 어느 쪽과 계약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치자 일본 정부는 타국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역사적인 첫 사례가 물거품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며 전국에 있는 언론사에 일본 해양 기술과 관련 부정적이게 느껴질 수 있는 모든 기사에 다급히 엠바고를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의 잠수함 수입을 승인한 결정적인 이유로 특유의 내구력에서 큰 점수를 줬다고 밝혔지만 그 시각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은 홍콩 상선과의 충돌로 바다를 3시간이나 표류했던 사건과 더불어 일본 화물선보다 14이나 작은 한국의 소형 선박과 충돌로 침몰한 지 반년도 안 돼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해외 토픽이 되면 이는 곧 협상 걸렬로 직결될 것이 분명했기에 일본의 입장에선 해당 사고에 대해 목숨 걸고 은폐하려는 것도 정황상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죠. 사실상 고무보트와 다름없는 얼마나 기상천외한 활약을 보일 수 있을지 내심 기대해보며
미래 영공방위의 중심인 KF-21이 최근 미국도 쩔쩔매는 이를 보란듯이 해내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KF-21이 극한환경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행시험 중 놀라운 움직임이, 게다가 사우디가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러브콜과 함께 공동개발까지 하겠다는 깜짝 소식이 전해지며 그간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던 인리까지 똥줄을 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초음속 비행, 공대 공무장 분리 시험 등 최초 시험 평가를 완수한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양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었는데요. 당장 이달부터는 극한 환경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 올해 최초 양산이라는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거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KF-21이 고바등각 조종 안정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면서 전투기가 극한 비행 조건에서도 안정된 성능을 발휘하는 걸 최초로 증명해내며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앞서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T-7에서도 고바등각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정하느라 양산 일정이 딜레이된 적이 있었기에 KF-21의 성공이 더욱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 방사청은 지난달 12일 KF-21 시제 2호기가 경남 사천남해 상공에서 고바등각 조종 안정성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비행시험은 KF-21이 저속, 고바등각 상태에서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등각이란 항공기 날개의 시위선과 공기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으로 동체 앞부분을 상하로 움직여 공격할 수 있는 각도라는 의미에서 공격각이라고도 불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용 영역에서 전투기의 바등각 한계치는 50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KF-21은 이번 비행시험에서 상승각을 최대 약 70도 유지한 채 고도 38,000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저속 상태에 도달한 뒤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테스트는 KF-21가 고기동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전술항공기라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7조차 테스트 과정에서 엄청난 실수가 나왔듯이 순조롭게 통과하기 힘든 고난도의 테스트로 꼽힙니다. 사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트러블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고 검증과 수정은 당연할 정도로 수많은 테스트 과정을 한 번에 통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KF-21의 개발 과정을 보면 놀라운 정도로 큰 트러블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매번 놀라운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비행시험은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해 스핀 회복 장치를 KF-21 뒤쪽에 장착해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스핀 회복 장치는 조종관으로 비행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낙하산을 펼쳐 스핀을 회복하는 장치입니다. 이렇듯 이번 첫 테스트를 큰 문제 없이 통과한 KF-21은 향후 추가 테스트도 앞두고 있는데 이 역시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이 유독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건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F-35가 현실적으로 우수한 수출형이고 기술적으로 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보안과 통제 때문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영국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대체할 기체가 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KF-21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며 실제로 돌발 상황에서도 최후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만의 기술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KF-21의 고바등각 상황 안정성 테스트 영상을 공개하며 KF-21이 미래 항공전력의 주축이 될 거란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이렇듯 KF-21이 고바등각 안정성 입증을 성공한 가운데 한편 보잉의 T-7은 윙락 문제로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 우리와는 상황이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윙락이란 높은 공격각 즉 고바등각을 취했을 때 롤링이 발생해 이로 인해 항공기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잉은 윙락 이슈를 비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군사 전문가들은 T-7의 윙락 결함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T-7의 원래 일정대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할 위험이 본질적으로 내재돼 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수정과 동시에 날개 및 동체의 형상을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T-7호는 특정 받음각으로 비행하는 동안 통제 불가능한 진동 상태로 진입하면서 KF-21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항공기에서 이 윙락 현상이 크든 작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하면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날개의 반 크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완전히 뒤엎어야만 윙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T-7호의 개발은 사실상 실패로 보이는데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날개 및 동체의 형상을 바꾸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T-7호는 미 공군으로부터 2018년 최초 계약을 따낸 지 6년 반이 지난 2025년 2월까지 저율초도 생산이 어려운 상태로 그때 가서 생산이 또다시 연기되지 않을 거라는. 게다가 보잉사는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로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 미 공군 훈련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잉 때문에 현재 미 공군의 인내심은 바닥이 난 상태로 그래서 최근 대한민국의 미 FA-52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현재로서 T-7호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납기 지연과 성능 미달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미 공군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잉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떤 선택지를 고르든 T-7호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방제 고등훈련기 시장에 남는 것은 사실상 T-50밖에 없는 상황이라 동무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수백 대 단위, 어쩌면 1000대가 넘는 골든 이글을 구매할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현재 KAI는 록히드 마틴과 함께 최대 400대 규모의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TF-50을 제안 중으로 추후 ATT 사업은 T-7호가 퇴출될 경우 그 물량을 고스란히 흡수해 최대 750대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인 UJTS 사업 280대, 가상적기 사업인 TSA 사업 64대 물량을 합치면 미군 물량만 1100대에 육박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 TX와 ATT, UJTS와 TSA의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기종은 지구상의 T-50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미 공군과 해군이 T-50을 도입하면 미군 제식 프리미엄이 붙어 각국이 앞다퉈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세네갈에서도 KAI의 FA-54대를 구매하겠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며 연일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KF-21을 향해 공식 러브콜을 보내는 등 내친김에 스텔스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 유무인기 복합 기능을 장착한 6세대 버전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공동 개발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26일까지 우리 국방부와 ADD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에 방문해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4.5세대 KF-21을 기반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이 성사될 경우 세계 항공 수출 시장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국을 찾지 못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최근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조약에 서명하는 등 속도를 내자 석유 이외의 다른 먹거리를 찾고 있는 사우디로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앞서 사우디는 여러 차례 GCAP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며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 참여 의향을 전달했지만 일본에서 2035년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면 일정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사우디 참여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GCAP 말고도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미래 전투 공중 시스템도 있지만 독일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사우디의 자리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KF-21 소식은 사우디에게 희망의 빛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KF-21 공동 개발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자 우리 군 당국은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KAI는 블록 3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만들 예정인데 사우디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우디의 경우 최대적인 이란의 공중 위협을 맞대응할 강력한 전력을 원하고 있기에 KF-21을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 구미가 당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6세대 전투기의 경우 F-35급 스텔스 성능에 버금가는 스펙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텔스기 수요가 있는 사우디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최적의 선택지가 될 거란 평가입니다. 이렇듯 조만간 사우디와의 KF-21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기회에 돈이 없고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인니까지 KF-21 사업에서